그런 사랑은 극히 작은 불안 속에서도 우주적인 파열을 만들어낸다. 나는 기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의심들은 바로 나의 사랑에서부터 왔지 사랑에 거슬려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 의심들은 절대의 예감에 반영하는 자기 의혹이었다. 또한 육체에 대한 영혼의 연민이다. 프랑스 작가 조에 부스케의 소설 달모리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신춘 특집으로 김연희 작가를 모셨습니다. 신춘이라고 말하기에 아직 한겨울인데요. 그래도 우리 패션과 함께 문학도 계절을 앞서가야 하니까 봄에 대해서 흥미롭게 본인의 생각들을 펼쳐내 주신 김연희 작가를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작품집에 대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책을 작년에 출간하셨죠? 네, 너의 봄은 맛있니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그 신춘 특집으로 오늘 문장의 소리 1월 공개 방송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 봄 너의 봄은 맛있니라는 제목이 아주 걸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김연희 작가님에 대해서 여기 오신 관객분들과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소설가는 2009년에 대산 창작기금을 수여하며 등단하셨고요. 2013년에 단편 트란실바니아에서 온 사람과 블루테일이, 2014년에는 플러스 김말이 앤 도시, 그리고 너의 봄은 맛있니, 이런 작품들이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 문학 분야에 선정되었고요. 2016년도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 출판 콘텐츠로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으신 소설집 너의 봄은 맛있니가 출간되었죠. 네. 틀린 점 있나요? 아니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쨌든 그 운영하는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어쨌든 신인 작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단 연도는 근데 2009년이네요. 네. 그 등단 연도하고 실제로 작품을 평가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신인에 대한 작품으로서 그 시간하고 조금 갭이 있긴 하네요. 어떤 시간들 보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009년에 대산 창작기금으로 등단을 했고요. 대부분 다른 많은 신인 소설가들이 그렇듯이 이제 청탁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좀 힘든 시기가 있었고, 다행히 2013년, 2014년 이거 창작기금 차세대 예술인 육성사업 문학 분야에 선정이 이걸 돼서, 우리가 줄여서 이제 아야프 네, 아야프에 선정이 프로그램을 돼서 네. 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임신과 출산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 그 시기예요? 네, 13년에 임신, 14년에 출산 뭐 이래서 네, 그래서 좀 많이 위로가 됐죠. 그 해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역시 차세대 작가에 선정이 되셨어요. 보통 이게 저도 출산 이후지만 영 못 쓰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지 않으셨는지, 쓰시는 시간이나 뭐 어떤 에너지를 쏟는 방식이. 힘든 걸 글 쓰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쓰실 동안 아기는 자고 있었죠. 와. 저도 같이 자는데요. 저는 깨어있지 못하던데. 어쨌든 얼마나 이 글에 대한 열정이 크셨는지 아기를 재우는 그 과정 중에 작품을 썼다는 분을 제가 한 분 더 알고 있는데 시인 중에 한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분 다음에 처음 들어요. 아기를 재워놓고 내가 글을 썼다. 진정한 작가십니다.
그 2009년에 등단하셔서 어쨌든 2016년에 작품집이 나온 셈이니까 횟수로 치면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탁의 어려움, 그러니까 발표의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책을 오랜만에 어쨌든 시간 오래 걸려서 내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약간 대학 입시 한 8년 재수해서 대학 들어간 사람처럼 보통 이제 주변에서는 등단했으니까 소설책 언제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다가 지쳐서 이제 너는 안 되려나 보다 약간 주변에서요. 네네네 지쳐 있을 때 나와서 다들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저는 이제 팔수에서 대학 간 사람처럼 좀 약간 덤덤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책을 보고 그래 이게 내 책이구나 나왔지 뭐 이러면서 혼자 기뻐하다가 또 약간 좀 무덤덤하다가 좀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고 뭐 인터넷 서점 같은 거나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보고 이게 진짜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 책을 본인이 사신 적도 있으세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주변에 선물하고 네. 이러는 네네. 그 첫 책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떨림이나 설렘이 강하셨을 것 같긴 한데 주변에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소설 쓴다, 작품 쓴다 한다고 집에서 늘 처박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속된 말로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뭐 이러면서 뭐 이런 핏잔들도 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네네. 근데 가족들이 첫 책이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을지도 궁금해요. 저희 부모님은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책도 많이 사서 여기저기 많이 보내고 하시고 시어머님은 이제 한 권 썼으니까 그만 쓰라고. 아 이거 네. 소원풀이 했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러시네요. 이런 시어머니께서 시급치의 시자 같은 말씀을 아무래도 이 작품을 쓰시는 동안 혹시 어머니께 아이를 잠시 맡기셨던 건 아닌지. 두 번째 책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모셔야겠어요. 시어머니 반응이 궁금하네요. 남편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남편은 워낙 많이 도와주고 잘 해줬는데 책이 나오고 더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인정해주고 오늘도 애기 봐주면서 잘하고 오라고 그래요.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시군요. 근데 보면 이력을 보면 그 약학과를 졸업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 약사님으로 사는 삶도 꽤 괜찮지 않았을까요? 모두들 부러워하면서 그러면 약사가 되실 수 있었던 건데 아니면 약사 일을 하시다가 작가로 전향을 하신 건지 네, 일을 좀 궁금하네요. 했어요. 앞서 제가 약간의 위경련 증세 같은 게 있었는데 약을 하나를 제게 주셨어요. 김현희 작가님께서. 그래서 역시 약사님이라서 이랬더니 약사님으로서 약을 저에게 처방해 주셨는데 약사로서의 삶이 조금 불만족스러우셔서 작가를 선택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꿈이라는 것이 이쪽 글 쓰는 일이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어떤 꿈을 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꿈은 잘 없고 대학도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갔고 이 소설 글 쓰게 된 거는 이제 이게 약국 다니고 일하면서 책 보고 그렇게 이렇게 책 읽고 지내다가 내가 뭔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기 시작했고 그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면 소설가가 돼야 되는 거지 하면서 소설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 소설가가 된 다음에는 이제 책이 나와야지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작가를 선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너무 이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적으로 또 계획하신 대로 그렇진 않죠. 오래 쉬는 시간이 있고 했으니까. 그런가요? 네. 그 소설가가 되어야지 하는 그 생각이 의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러면 네. 운명적으로 소설가로 그럼 지금 약사는 안 하고 있으신 거예요? 직업으로서? 너무 오래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제가 약사인지도 가끔 까먹고 그래요.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은 어쨌든 전업 작가이시네요. 네, 그렇죠.
카프카 신드롬이라는 소설집의 한 챕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처럼 어떤 같은 책들을 계속 여러 번 읽고 그런 과정에서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뭐 플라톤의 향연도 있었고 뭐 카프카 책도 있었고 굉장히 반복해서 10번 이상 읽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가장 글 쓰는데 어떤 마음을 움직이게 해준 책이 있다면 그 열거된 책들 중에서 제가 읽은 게 맞나요? 근데? 네네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글 쓰는 사람으로 삶을 옮겨놓는데 영향을 줬나요? 소설을 쓰기 전하고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좋아하는 책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설을 쓰기 전에는 박경희 선생님의 토지도 읽었고 뭐 태백산맥도 읽었고 뭐 도스토옙스키도 읽었고 까미도 좋아하고 했는데 이제 막상 소설을 쓰고 책을 쓰고 난 뒤에는 인문 쪽 책도 좋아하고 그 요새는 필립 로스랑 코맥 메카시를 좋아해요. 메카시 책 많이 읽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소설집 얘기를 조금 이제 옮겨가 볼게요. 8편의 단편들이 묶였는데 주인공이 대부분 여성인 것 같아요. 뭐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던가요? 소설을 쓸 때 제가 흥미로운 인물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여자가 많이 된 것 같고 또 남성 화자를 썼을 때보다 여성 화자를 썼을 때 반응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알게 모르게 또 김연희 작가가 여성이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나 싶기도 한데 보면 되게 특이해요. 사과만 먹는 임산부 캐릭터도 있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임신하고 나면 한 음식만 그렇게 먹고 싶은 경우가 있나요? 그러셨어요, 실제로? 아니요, 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가상의. 어쨌든 이런 임산부이거나 뭐 10대 임신 후 낙태 뭐 그다음에 육아로 인해 뭐 힘든 어떤 여성의 삶 이런 여성의 삶이 어쨌든 조금 중심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말 남성들의 이야기 그 구조 속에서 남성들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작가로서 여성의 문제에 조금 더 심취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래도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남자 화자의 남자 작가의 남성적인 어떤 서사는 이미 또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서사를 찾다 보니 여자들이 많이 끌어와진 것 같고 또 제가 2017년 서울에서 사는 여자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고 또 앞으로는 조금 다른 얘기도 제 안에 있기는 한데 이제 그래도 여자 얘기를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네, 앞으로 지금 이제 후에 또 여쭤보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김연희 소설에서도 어떤 여성들이 등장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플러스 김말이 앤 도시와 같은 책 단편 보면 막 소설의 내용도 검색창에서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붙이기 한 느낌으로 많이 구성하셨더라고요.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 글을 쓰신 게 몇 년도죠? 제가 몇 년도는 숫자에 약해가지고. 제가 볼까요? 2014년에 선정되신 작품이니까 한 3, 4년 네네. 전이네요.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그 단편 그다음에 여러 뭐 사과견문록이라는 책을 열심히 보는 그런 어떤 단편 뭐 이 등등등등 보면 뭔가 이 자료를 검색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내고 지금 우리의 현대인들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오실 때 지하철에서 검색창 무엇이든 검색하고 오셨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어떤 작법이라고 해야 될까 소설적인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런 발견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요새 많이 검색들을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자리 가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 한 번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각자 그 사람에 대해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검색을 하면서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맞아? 이렇게 대화를 한 적도 있고 또 뭐 어디 여행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다 검색을 해서 좋다 여기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아 이게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본 것 중에 제가 이제까지 읽은 서사에 없는 어떤 인물들 그 인물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러는 속에서 소설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김연희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네네 거기 너의 봄은 맛있니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너희 보면 맛있니는 당연히 해보고요. 제 이름은 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요. 뭐가 제일 먼저 나오던 거예요? 사실 소설가가 먼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다른 일 하시는 분들. 근데 김연희 중에 유명하신 분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막 메인으로 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김연희 소설가가 유일하게 이렇게 메인으로.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쳐봐요 제 이름을 검색창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옛날이요 옛날 뭐 이런. 그런데 어쨌든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아주 흥미롭게 쓰여져 있어서 재밌게 읽어봤는데요. 8편의 작품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간다. 좀 사실 2009년부터 발표된 작품들이니까 횟수로 치면 8년쯤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시간 동안 조금 더 얘는 사랑스럽다 뭐 이런 작품이 있을까요? 모두 다뭐 네, 바뀌시겠지만 다 마음에 드세요. 네. 다 좋은데 제일 마지막 작품 서천꽃밭 꽃들에게가 저의 등단작이기 때문에 그 애착이 가고 또 아유 오케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변에서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평은 좋진 않더라고요. 좋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설을 쓰면서 단편 소설의 틀을 좀 배웠다고 해야 하나? 그 소설은 거의 버전이 과장해서 한 100개도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저랑 같이 합병을 한 친구들은 시기에 따라서 이 버전을 얘기하기도 하고 저 버전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버전이 정말 많고 심지어는 제일 마지막에 소설집이 들어가기 직전에도 제가 한번 다시 잡아서 손을 다시 보신 거예요? 네네네 저희 편집자님이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잡아서 쓸 정도로 그렇게 여러 번 한 소설이라서 부족하지만 애정이 가는 작품이에요. 그 조금 전에 하평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작품을 쓰시면 그 가까운 문인분들하고 네, 같이 네. 이렇게 작품을 돌려보고 읽고 얘기를 하세요? 네네 보여주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뼈 아픈 소리를 들으실 때도 물론 있나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보통 등단하고 나서는 하평을 잘 안 하게 보통 되더라고요. 안 근데 하게 되죠. 끊임없이 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같이 그러면 작품을 돌려보시면서 그것이 쓰는 일 예를 들어서 뭐 청탁이 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쓰는 일 뭐 이런 것 하평의 어떤 장점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디테일에서 어떤 파생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 요새는 이제 장편을 쓰고 있어서 그렇게 하평을 많이 해달라고는 못해요. 근데 좋아하는 친구들 한 서너 명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작품을 주고받고 이러지 못하고 제가 주로 이제 봐달라고 하는 편이죠. 김연희 작가님께서 조곤조곤 이렇게 얌전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은 김연희 작가님 욕심이 끝이 없으시구나 작품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청취자분들을 비롯해서 여기 오신 관객분들도 너의 봄은 맛있니? 이라는 소설집에 수록된 소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 작가님의 목소리로 수록된 작품들 중 한 대목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떤 작품 읽어주세요? 표제작 너의 봄은 맛있니? 네. 너의 봄은 맛있니? 네. 중에서 한 대목 듣겠습니다. 나는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아. 나는 몸서리를 치며 문자를 지웠다.
그리고 여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경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나는 더플코트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공기 중의 봄안개 냄새가 더 진해져 있었다. 도연은 아직도 가로등 아래에 서 있었다. 그 사이 가로등에 주홍빛 불이 들어와서 연극 무대의 핀 조명을 받고 서 있는 배우처럼 보였다. 도연이 애처로운 눈길로 나를 보았다. 마음이 아프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를 외면한 채 걸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이 거울 속 내 얼굴처럼 낯설었다. 큰 길에 다다를 무렵 도연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골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가면 다시는 도연을 만나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나 궁금했다. 나는 침묵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했다. 아니, 당당하게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몸을 돌렸다. 도연은 파인애플 상자를 뒤집어 흔들고 있었다. 쓰레기 봉투들 위로 CD가 번쩍이며 낙하하는 중이었다. 박하사탕이 들어있는 유리병과 액자, 앨범, 흰 옷은 이미 떨어진 것 같았다. 잠시 뒤 도연은 텅 빈 파인애플 상자를 쓰레기 더미 위로 휙 던지고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도 몸을 돌려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오가는 버스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타고 내렸다. 매캐한 배기가스가 콧속으로 파고들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자취방이 있는 골목에서는 아직도 봄 안개 냄새가 날까? 도연이 뒤집어 들고 흔든 파인애플 상자에서 떨어진 박하사탕 유리병은 어떻게 되었을까? 멀쩡할까? 깨졌을까? 나는 유리병이 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새하얀 박하사탕이 눈 녹은 길바닥에 흩어져 더럽혀지고 부서지기를 원했다. 갑자기 혀에서 독초가 움트는 것처럼 쓰고 떫은 맛이 번졌다. 어쩌면 이게 봄의 맛인지도 몰랐다. 나는 그 쓰디쓴 맛을 기꺼이 삼키며 여경의 고모네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네, 잘 들었습니다. 쓰디쓴 봄의 맛을 경험하는 결말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를 듣고 싶네요. 이 단편 소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니만큼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중첩되어서 폭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뭐 흰색에 집착하고 첫 경험을 중요시하는 남자는 여자한테 버림을 받고 그 자기가 선물해 준 것을 되돌려 받은 것들을 쓰레기 더미 위에 버리고 가는 거고, 여자는 그것이 더 더럽혀지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남자가 순수함을 추구하는 남자가 정말 순수한 걸까? 아니면 순수함을 비웃고 더럽혀지기를 원하는 여자는 순수하지 않은 걸까? 여러 가지 의문도 들고 또 감정이 이렇게 쌓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반적,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 느꼈던 어떤 봄의 어떤 그 감정들, 즐거움들, 봄의 공기, 그런 것들이 소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설은 즐겁고 활기찬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저 읽으면서 여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별을 통보하는 방식이 여기 지금 도연이라는 주인공한테 좀 느닷없을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헤어짐을 통보받을 때 여자들은 이미 수만 가지의 헤어짐의 이유가 있지만 말하지 않고 있다 갑자기 헤어져,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방식이더라고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 궁금했어요. 사실 저도 여자고 그렇게 헤어짐을 통보한 적도 있고 통보를 받은 적도 있지만 그런 선택이라는 것을 사실 글로 쓰는 것이, 그 선택, 이렇게 헤어짐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저는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에 다른 파릇파릇 뭐 이런 문화 콘서트 있었어요. 거기서 사회 보는 박찬세 시인이 네, 오늘 오셨던데. 네. 그렇게 헤어지면 남자가 암 걸릴 것 같다고. 저 지금 남성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쓰는 입장에서는 그 남성의 입장을 생각한 게 아니라 얘의 감정이 이렇게 중첩되면 얘는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듯이 써서 이 남자는 좀 뜨악하겠지만 그게 이제 어떤 20대에 또 상대를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20대 초반
20대 이제 갓 20대가 된 여자의 선택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가능하지 않. 대부분 그렇게 보통 통보를 받는 경우는 여자는 이미 수만 가지 이유가 만들어진 상태니까 뭐 대부분 그렇게 헤어지지 않나 싶었는데 저도 박찬세 시인처럼 남성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겠다. 선물 사들고 갔는데 갑자기 헤어져. 이러면 정말 뭐 그런 입장에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앞서 잠깐 장편을 쓰시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작품이 쓰여지고 있는지 김효희 작가의 손에서 잠시 소개 예고편 좀 해주신다면 가능할까요? 원래 SF를 쓰고 있었어요. 아, 네. 화자는 남성 화자였고 드디어 이야기는 나왔군요. 남성 화자가. 네네. 이야기는 있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쓸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끼는 후배를 만났더니 언니 SF를 쓰려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쓰세요. 그래서 또 공부를 했더니 이게 공부를 해서 쓰면 더 재밌겠다. 그래서 근데 저는 당장 또 장편을 조금 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또 결국 제일 글을 할 수 있는 뭐 부부 이야기인데 SF를 쓰시는 건 결국 아니군요. 네네. 네. 부부의 이야기를 쓰고 있죠. 부부의 이야기인데 약간 좀 색다른 방식으로 뭐 과거와 현재가 조금 교차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소설에 조금 많이 이게 소설이 약간 서사적 장르인데 그런 장르에서 어떤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좀 다른 방법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 다름은 아마도 작품 지급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김효희 작가께서는 아이를 재워놓고 글을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효희 작가에게 소설을 쓰는 일이라는 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초반에 여기 너희 보면 맛있니라는 소설집에 들어가는 소설을 쓸 때는 제 안에 이야기들이 많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그런 소설들을 쓰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시간을 통과해 온 저는 이제 그게 어떤 소설을 쓰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요 근래에 하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일상에서 어떤 공부 내지는 뭐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조금 더 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잘 쓸 수 있는 방법, 독자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뒤늦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로 문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정말 공부하는 것처럼 소설을 쓰는 김효희 작가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첫 게스트로 오늘 이 자리 공개 방송에 와주셨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취자분들과 여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막 첫 책을 출간한 이름도 거의 무명에 가까운 소설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너그러우신 관객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소설 쓸 때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2017년 첫 번째 1월 달 1월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 첫 공개 방송에 이렇게 오늘 추운 날씨를 뚫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방이 끝나고도 작가들 지금 보러 오셨는데도 돌아가지 않으시고 함께 또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새해 첫 공개 방송, 이렇게 새해에도 또 올해에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무척 신이 나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 코너 지금 지난 3월부터 했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코너는, 우리가 뭐 살면서 많은 단어들 만나죠. 슉슉슉 지나가지만 그 단어들 잡아서, 이야기 나누고 그 단어들 생각하다 떠오른 음악 함께 나누어 듣고 이야기 나누는 코너입니다. 저는 양양이고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네. 17년 새해를 잘 맞이하셨어요. 뭐 건강하고 밝게 맞이하셨어요. 지금 아직 날씨가 차가운 한겨울 속이고 또 시국이 또 무언가 상쾌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좋은 시작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또 살아가야 되니까 힘을 내서 오늘은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면서 어떤 단어들을 일기장에 적어 놓으셨나요? 일기장 쓰고 계세요, 요즘? 일기 같은 거 안 쓰세요? 저는 일기장을 씁니다. 저는 이 일기장에다가 작년하고 똑같은 그냥 그걸 그대로 옮겨서 적게 되더라고요.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죠. 무언가 그 소중한 단어들을 그대로 적어 두었는데,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단어들로 올해를 색칠하고 싶으신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어제의 단어는 올해의 단어예요. 어떤 단어 갖고 살아가실 건지, 어떤 단어에 집중하고 싶으신지, 뭐 이런 것들 오늘 이 시간 동안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한번 나누고 좀 심층적으로 좀 토론해서 단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북을 펼쳐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뭘 그릴까 머릿속으로 생각한 뒤에 어떤 펜 하나, 크레용이면 크레용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떤 단어, 어떠한 소중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지 오늘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올해의 단어, 그리고 저의 올해의 단어, 이 단어 어떤 단어가 있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곡은 뭐 무척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아마 딱 틀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저도 뭐 이 곡은 너무 유명한 곡이니까 그냥 뭐 매번 들으면서 와 신난다 하고 듣고 지나다니다가 어떤 날 가사가 갑자기 그 한 첫 구절을 듣다가 전기에 맞은 사람처럼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제목이 I was born to love you입니다. 퀸의 노래인데요. I was born to love you라니,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난 태어났어라는 말이잖아요. 진짜? 아니 이제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강렬하고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난 태어났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모님 들으면 섭섭하게. 그런 생각하면서 이 사랑이란 것, 그만큼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이란 것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저에게 해마다 있는 단어, 빠지지 않는 단어죠. 이 사랑이란 단어.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한번 신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좀 슬프긴 해요. 저는 아직 사랑이 없어가지고. I was born to love you라고 외치고 싶은 사람을 올해 이제 꼭 만날 수 있도록 한번 힘차게 들어볼게요. 1985년, 사실 퀸의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그 퀸의 보컬리스트였던 프레디 머큐리의 솔로 앨범에 먼저 수록이 돼 있다가 그 뒤에 다시 퀸의 버전으로 나왔거든요. 노래를 온전히 감상할 텐데요. 이렇게 노래 그냥 틀어주시면 뭐 이렇게 뭐 어색하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춤추고 싶으시면 춤을 추시고, 아니면 저희 이
엽서가 있잖아요. 문장의 소리 들어오실 때 사탕과 함께 들어있던 그 엽서에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올해의 단어 써주시면, 써서 저한테 이렇게 던져주시거나 이렇게 전달해서 주시면 제가 또 그거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책도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I was born to love you 랍니다. Was born to love you with every single beat. 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뭔가 시원하지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소리쳐 주고 싶지요? 이런 아름다운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근데 이 노래보다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것보다는 I was born.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렇게 강렬한 말 할 수 있는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네. 네. 시원한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를 듣고 왔고요. 이렇게 적어주신 거 여기 옆에 저희 스태프께 전달해 주시면 또 읽어 드릴게요. 먼저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하나 읽을게요. 30대가 되었다. 젠장. 지금 30대 됐다고 지금 젠장. 저 40대 됐거든요, 지금. 시간은 참 빠르고 나는 여전히 어리숙하고 매사 늦되다. 10대, 20대를 거치며 이루지 못한 것을 모두 이루는 30대가 되기 위해 올 한 해 올인할 마음 속 한 단어는 사랑이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고 기쁘게 즐겁게 열렬하게 어찌됐든 계속 또 사랑이 있는 삶을 올 한 해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네, 항상 곁에 I was born to love you라는 노래를 주제곡처럼 두시고, 네, 살아요. 우리 30대, 20대, 10대, 50대, 40대 다 사랑이 한때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마 이 이야기가 40대 돼도 쭉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단어 지금부터 또 마음속에 쭉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올해의 단어, 욕심. 욕심을 버리자. 신년을 맞아 지인들과 함께 점을 보러 갔어요. 벌써 빨리 다녀오셨구나. 아저씨가 제 사주를 보더니 이 사주는 연애랑 일을 동시에 못하는 사주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행한 사주네요. 남들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열일 하던데 전 왜 하나만 잘한대요? 라고 묻자 아저씨 왈 그게 욕심이에요. 하나만 잘하기도 얼마나 힘든데 연애할 땐 연애에 목숨 걸고 일할 땐 일에 목숨 거는 게 뭐가 나빠? 라고 하셨어요. 듣다 보니 그런가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라도 잘하자, 욕심을 버리자가 목표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연말에는 보람찬 결실을 맺길 바라며 둘 다 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듭니다만 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죠. 둘 다 잘 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잘 되거나 아니면 둘 다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사주 팔자 너무 믿지 마시고 이 아저씨 말씀 너무 믿지 마시고 네, 일단 욕심은 버리면 두 개 다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 버리고 올해 한번 잘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선 아직 다 적으신 거 없으세요? 올해의 단어, 재미. 요즘 참 재미가 없다. 뉴스가 연일 최고의 재미를 주는 세상에 살다 보니 정작 재미를 느껴야 하는 순간들을 잊고 산다. 깔깔깔 박장대소를 하거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올 한 해 내 삶이 우리 세상이 각자의 소소한 재미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깔깔깔 소리가 요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재미. 요즘 좀 재밌는 것들 있으세요? 이 뉴스 말고? 아직 없으세요? 네, 이 재미 찾아가지고요. 네, 많이 웃고 소리나게 웃고 또 얼굴 보고 한 번 더 웃고 하는 게 사실 한 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앞에서 엄청 싸우고 계신데 네, 다 쓰셨으니까 주세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나는 태어났습니다. 제일 앞에 계신 이분이 쓰신 거예요.
참 좋은 문장과 사랑이 얼만큼 대단한지 알게 해주는 말이네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가 올 때마다 마음에도 비가 내린다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내릴 때마다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 우산이 되어줄게요. 와, 이런 게 실제로 있구나. 이런 남자 있구나.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에 무지개가 떴다고. 아, 퀸의 노래를 들으며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 오늘의 단어 하라니까 정말 쓸데없는 사랑 이야기를 써주셨네요. 지금 이 사랑 계속 함께 하고 계세요? 사랑은 끝났어요? 사랑은 끝났고, 하지만 정말 영화 같은 한 사랑을 하셨군요. 네, 뭐, 사랑이 영원하진 않으니까요. 앞으로 또 우산이 되어주고, 무지개를 뜨게 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네, 좋은 사연이네요. 네. 자극을 막 받으면서 사랑하고 싶게 하네요. 네. 네. 이렇게 다 각자 마음속에 뭐 어떤 단어들 있죠. 뭐 욕심을 버리자. 재미를 찾자. 그 다음에 또 사랑하자. 뭐 이런 단어들 있는데요. 뭐 저도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일단 나이가 점점 한 살 한 살 더 살면서부터는 건강이라는 게 그냥 제일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단어이고요. 뭐 그 다음에는 뭐 역시 사랑 아니면 뭐 좀 행동하자. 아무리 여러 단어 마음에 두고 있어 봐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뭐 행동, 연습 좀 하자. 뭐 연습 이런 단어들 제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오늘 선물로 드릴 책 중에 이 책 중에 한 꼭지를 읽고서요. 이 단어는 제 인생의 단어가 되어서 또 매번 새로 시작하거나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 시간에 꼭 떠올리는 단어거든요. 성석재 작가의 재미 나는 인생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구절이라기보다는 이게 소설집인데 아주 짧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몰두. 개의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있다. 미친 듯이 제 몸을 긁어대는 개를 붙잡아서 털 속을 헤쳐보라. 진드기는 머리를 개의 연한 살에 박고 피를 빨아먹고 산다. 머리와 가슴이 붙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배인지 꼬리인지도 분명치 않다. 수컷의 몸의 길이는 2.5mm, 암컷은 7.5mm쯤으로 핀셋으로 살살 집어내지 않으면 몸이 끊어져 버린다. 한 번 박은 진드기의 머리는 돌아 나올 줄 모른다. 죽어도 안으로 파고들다가 죽는다. 나는 그 광경을 몰두라고 부르려 한다. 네, 이런 글입니다. 몰두라는 말이 이런 광경의 말이었다니. 진드기를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 한참 오래 전에 대학생 할 때 농활 가서 진드기한테 물려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막 피 빨아먹고 막 이렇게 짝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그건 거머리인가? 진드기죠. 진드기한테 그건 거머리구나. 진드기는 우리의 그 베개 뭐 이런 곳에 있는 그 진드기구나. 저는 이 몰두의 글을 읽고서 이 진드기도 그렇게 한번 파고들면 나오지 않는데 안으로 파고들다가 죽는데 나는 뭘까? 나는 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드기만큼 좀 진하게 몰두해보자라는 생각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요. 몰두라는 단어, 인생에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진드기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진드기야 뭐 더럽고 막 벌레 죽여야 할 것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진드기의 몰두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올해의 단어 하면서 이 노래는 사실 작년 가을쯤 만든 그 최신곡이에요. 그래서 아직 발표하지 않고 아직 불러보지도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올해의 단어, 올해를 시작하는 길 위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어딘가 시골을 길을 걷고 있었었는데요. 길이 이렇게 일직선의 길이 아닌 구불구불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계속 궁금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이까지 이 코너 돌고 나면 뭐가 있을까? 저 모퉁이 돌고 나면 바다가 나올까? 이 모퉁이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서 인생이 마치 구부러진 길 같아서 계속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린 계속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부러진 길을 걷다가 구부러진 길을 더 느끼고 싶어서 버스를 탔었는데요. 그 국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노래를 아직 약간 미완성이긴 한데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낯선 버스를 타고 구부러진 길을 달렸지. 가려는 곳 없었지만 불안한 건 아니야. 조금 두렵거나 아주 설레거나. 고맙습니다. 네. 길 구부러져 있어요. 올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좀 보이세요? 앞이? 어떤 날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지 않나요? 구부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부러져 있어서요. 그냥 길 따라가면 또 어떤 것들이 펼쳐지고 어떤 것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단어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각자에게 저마다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꼭 새기고 한 해를 잘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또 이야기가 되어서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그 시절을 아름답게 채색해 주기를 바라면서 올해의 단어 안에서 또 새로운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오늘 모신 김현희 소설가의 단편 너의 봄은 맛있니에서는 여름의 맛을 알리는 과일로 수박, 겨울의 맛으로는 귤이 등장했습니다. 절기마다 떠올리는 과일이 있고 기억하는 풍경과 사람이 다 다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추억하는 계절의 상징은 어떤 걸까요? 오늘 밤 겨울의 맛인 귤을 하나씩 까먹으면서 잊었던 추억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